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하는 미래 진행의 오승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함께하는 미래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좀 진솔한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한국 사회에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10년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경제, 정말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참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아주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조순 총리님 모셨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방청객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두 파트인데요. 네. 하나는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와 한국 그런 제목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이러한 길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요즘에 정말 경제가 좋지 않고요. 또 특히 뭐 유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참들 많이들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와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케인즈라 불리며 한국경제학계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청렴결백한 이미지와 소신정책으로 판관 포청천이란 별명까지 얻은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바로 그 주인공. 초대 민선 서울시장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총재 등 굵직굵직한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경제학 박사 교수라는 직함이 가장 돋보이는 그는 우리나라 대표격 원로 경제학자다. 1957년 한국의 케인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귀국해 만 40세 서울대 상대 교수가 된 후 경제학 원론, 한국 경제의 현실과 진로, 아시아의 근대화 등 많은 저술과 강의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조순 전 경제부총리. 여전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흐름을 간파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2011년 그가 전하는 세계와 국내 경제 흐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경제 정책까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비전을 만나본다. 반갑습니다. 거의 일생 동안 교단에 선 사람으로 최근 거반 이전 20년이 됐습니다만 관계에서도 있었고 금융계, 정계 이런 데 몸담다가 보니 학교와는 다소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역시 평생 한 일이라 학생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아주 후련해지는 이런 기분입니다. 오늘 이 강의할 내용은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의 흐름 이것을 이 내용으로 하고, 둘째 번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비약할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강의가 약 30분이니까 아주 그 복잡한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첫째 번째 강의는 대략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에 하니까 약 5, 6분씩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우리가 다시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금융위기가 있은 후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발생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생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고요. 셋째 번째는 앞으로 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 동향에 비추어서 자본주의 이 세계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나갈 것이 예상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넷째 번째는 그런 와중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그 아시아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국 경제의 그 지금 문제점과 장래 여기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번째의 문제, 즉 금융위기가 어떻게 돼서 발생하였느냐, 이거 뭐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모저모 생각한 끝에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첫째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미국이 어떤 딴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비난을 받아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문제가 이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만들어낸 그 경위가 뭐냐?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요약해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은 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로 이 자유주의를 굉장히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흔히 신자유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개방화, 아주 완전 개방할 것. 그 다음에 자유화, 모든 것을 자유화할 것. 셋째 번째는 민영화, 모든 공기업, 정부 소유의 기업들을 민영화할 것. 그리고 넷째는 작은 정부,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이상이다. 이런 아주 그 자유방림주의를 거의 극한적으로 이 중요시하는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금융 부문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본래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융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미국에 있어서도 많은 부문이 통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통제가 있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80년대 말서부터 그 통제를 일체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유고 어떤 업을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다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미국 정부가 정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잘하는 부분, 즉 금융 부분은 잘한다고 믿고 잘하는 부분을 자유화함으로써 여타의 세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여타의 세계를 미국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신자유주의를 금융 부문에다가 적용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게 되면은 월스트리트가 여러분들 아시죠?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금융가가 결국 가서는 미국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월가에 모여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금융 부문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이러한 문제에 이 창의력을 발휘하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독성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독성이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미국 스스로가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유독한 독이 있는 이러한 그 부실 금융 이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그 금융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것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 금융당국은 통화량을 많이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실 금융 자산의 가격이 올라갔지요. 다 올라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이게 참 나도 부자가 됐구나. 내가 어떤 증권을 가지고 있더니,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더니 이 값이 배로 올랐어.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게 거품이 됐어요.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터지고 나니까 그게 결국 그 금융위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반 국민이, 가령 내가 이를테면은 금융자산을 가지고서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하고 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종이 조각이었다. 내가 종이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나의 거래 은행은 아무것도 내한테 대해서 뭐 기대할 게 없게 되고, 은행이 부실하게 되고, 투자 은행이 망하게 되고, 개인의 재산이 감축하고 이렇게 돼서 경제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금융위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위기가 발생한 역사적인 하나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너무 지나쳤다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운영의 파라다임이 무너졌다.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라다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째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째 번째로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융 위기를 맞고 나서 전 세계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주요국들은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을 포함해서 그 재정 금융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의 자본을 이것을 보존해 줘야 되고, 개인의 뭔가 이 곤궁을 이것을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돼서 일단 말하자면 그 아주 큰 공황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음 해 2009년이 되겠습니다만 봄부터 그해 3월 달인가서부터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금융 위기 다음에 재정 위기. 그 재정 위기는 하나의 요즘 그 지진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진이었습니다. 여진인데 그 적은 여진이 아니었어요. 남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그리고 영국을 포함해서 결국 재정이 너무 말하자면 빈약하게 이렇게 돼서 빚을 정부가 너무 많이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서 경제가 역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됐다. 그러면은 결국 이 부유한 나라들이 다 어렵게 된 거지. 미국이 어렵게 됐고 유럽이 어렵게 됐고 미국 경제가 소생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유럽의 재정 위기를 맞고 나니까 결국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의 말하자면 그 상태가 계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방준비제도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한국은행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중앙은행을 통해서 소위 말하자면 그 양적 확대 정책, 통화량을 늘리는 그 정책, 그거 뭐 아주 옛날식인 그런 정책인데 그것을 지금 아주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자꾸 이렇게 찍어내면서 경제의 이 침하를 막으려고 하는 그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새로운 파라다임을 완전히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시간이 없어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는 어떠냐 하게 되면 일본 경제는 90년대 이후로 정부가 너무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결국 정부 부채가 GDP의 200%에 달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그 많은 부채를 지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일본은 또 희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야 할 텐데 일본 경제는 디플레가 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돈을 많이 풀었지만 개인은 주머니에 넣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출은 계속하고 있는데 수입은 안 하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일본의 엔화가요, 상당히 자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 나라의 엔화는 저건 안전하다. 안전한 자산을 모두 좋아하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 그 돈을 어디다 줘야 할 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그런 게 아니냐. 말하자면 좋은 그 가치 보장 수단이 될 수가 있느냐. 일본의 엔화다. 이렇게 돼서 엔화를 자꾸 사들이니까 엔화 가격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죠. 엔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본의 외화 보유는 점점 더 늘어가고, 참 굉장히 기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다가 일본에 말하자면 그 지진을 맞았습니다만 어쨌든 경제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냐, 미국과 유럽과 일본, 선진국 전체, 전 세계 선진국 전체가 방향을 잃고 있는 채 아직도 암중모색을 하고 있다. 저 자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 중국과 인도, 브라질, 그 다음에 여러 후진국들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연율로 10% 정도의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 와서 인플레가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연율로 4.23%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서 인플레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 경제가 제12차 5개년 개혁, 우리는 한국에서는 별로 잘 보도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금년 1911년서부터 1915년에 이르는 5개년 동안의 그 경제 방향, 이것을 최근에 와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산당 대회에서 이걸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그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기존의 방향과는 많이 다른 그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내수 산업을 중요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 이런 것을 중요시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방향이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뭔가 새로운 방향을 지금 발견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인도는 어떠냐 하면은 인도는 약 연율로 8% 정도로 최근에 와가지고 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버금가는 이러한 그 성장을 하고 있죠. 다만 인도 경제의 취약점은 주로 그 발달 부분이 IT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보 산업 부문에 말하자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발달이 이 경제에 퍼져야 되는데 그런 말하자면 취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인도 경제 대체로 잘 하고 있다. 그 정치 리더십이 좀 어떨까? 그 싱 정부 말이죠. 무하마드 신 정부 좀 합니다만 그렇고 상당히 그 어느 정도 부패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리 다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도와 중국 그리고 브라질 괜찮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 가서는 이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동향은 선진국은 이게 아주 침하가 상당히 크고 계속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후진국은 침하가 적고 또한 회복 속도가 빠르고 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보다도 후진국이 더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서양보다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보다는 아시아가 더 잘하고 있다.
아시아 나라, 인도, 중국, 그리고 동남아 뭐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나라뿐은 물론이고 가령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아시아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령 남아공화국 같은 이런 나라들, 그 이집트가 얼마 전에 그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나가기 전에는 이집트도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만 그건 그만두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딴 나라들, 딴 후진국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잘하고 올 거다. 이렇게 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의 하나의 그 기상도다. 말하자면 나라의 이런 그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진국이 더 잘하고 있다. 서양보다는 아시아가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방향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지금처럼 말하자면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렇게 선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 새로운 이러한 그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넷째 번째 가가지고서 21세기에 있어서 아시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가치관, 그런 그 생활 태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 이것이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 책임이 무거워졌어요. 중국, 한국 잘하고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들, 그런 대체로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본주의,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이러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말하자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균형을 잡는 거, 절제를 하는 거, 조화를 중요시하는 거, 이러한 그 가치관, 그건 서양 가치관에는 별로 없거든요. 아주 극한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이러한 일에는 서양은 능하지만 뭐 이렇게 조화를 갖고 균형을 이렇게 잡고 이러한 이 방향은 서양은 그 장기가 없습니다. 아시아는 그런데 오히려 장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같은 것도 아시아의 지금 그 발전 속도가 서양의 발전 속도보다는 월등히 더 빠르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빨리 가고 있어요. 결국 아시아에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말이지. 인도, 중국, 인도, 특히 이 중심입니다만 그 아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참 아주 광속의 스피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노벨상을 타지는 못했지만은 타는 그거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래서 그리고 아시아 나라들은 아직 젊습니다. 중국과 인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나라들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나라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젊음이 있어요. 그거 참 아주 나라는 젊어야 됩니다. 저 자신은 뭐 참 나이가 먹어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말하자면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기업이든지 나라든지 젊은 피가 그게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중국, 인도는 상당히 젊습니다. 새로운 옛날 어떤 제도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이렇게 추진하는 이러한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중동에서 자유화 바람이 불었어요. 이거 한마디만 하고 우선 일단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요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요다음 시간은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동의 무바라크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요전에 그 민주화 바람에 의해서 퇴진을 했습니다. 그 사람 30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결국 권력을 오래 잡고 있게 되면은 자만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되고 우리 북한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봅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이 일수이고요. 그래서 무바라크 대통령도 그렇게 돼 가고 결국 가서는 뭐냐면은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리드를 해서 8천만 국민이거든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지만 이렇게 군림하는 이러한 태도를 하다가서 이번에 결국 데모에 의해서 결국 물러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투니시아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봐가지고는 그 리비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그 가다피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죠. 말하자면 그 독재자죠. 이 사람이 42년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바라크처럼 뭐 그냥 궁정에 들어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진두지휘를 해가지고서 결국 그 데모대를 공격을 하고 쏴 죽이고 말이야 폭탄을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오히려 이 데모대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바람이 중동 전체에 많이 이렇게 불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유화, 민주화 이 바람이 불게 될 텐데 이게 세계 경제 또는 세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서는 중동은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아주 서구식인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길에 따른 어떠한 그 민주화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한국 문제는 아까 금융위기 났을 때 지금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는 2008년 8월 15일 그날이 아주 분수령인 걸로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부터도 금융위기의 씬은 많이 있었어요. 2007년, 2006년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아는 사람은 다 알았죠. 언니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씀이죠. 그 경제학자, 제명한 경제학자들을 만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머리도 참 남다르게 좋고 또 공부도 남다르게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금융위기가 난지를 몰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게 만화에 났을 때다. 이제 그 보도와 아울러 이 5사람이 아주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경제학자 5명한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때 수상하던 토니 블레어, 나중에 토니 블레어를 승계하던 고든 브라운 수상,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자 중에서는요, 말하자면 위험하다 하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5명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난 그건 보도가 안 돼서 몰랐습니다만 사실 경제학자들은 뭐 그래도 짐작을 했죠. 이런 게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짐작을 했어요. 한국은 어쨌든 제가 본 2008년 8월 15일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2010년 지나서 2011년이 되었습니다만 비교적 잘 대처를 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요 그런 유독 불량 자산들 미국에서 발행한 이러한 것들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주 우리도 당했을 텐데 우리 금융부문이 낙후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아직도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당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뭐 수출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됐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났을 적에 나름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면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금융의 이 확대도 제대로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과 소위 이 통화 스왑 같은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이래서 괜찮았다. 아마 이렇게 보고 또 우리 국민이 상당히 그 순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순발력은 있어요. 단 깊은 사고력이 있는지까지는 확신이 없습니다만 순발력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자면 그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서
그건 잘 합니다. 잘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결국 그러는 과정에서 G20 회의도 유치하고 이래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기분이 좋아 있는 사람이 그 기분이 좋아하고 있는 과정이 어렵단 말이죠. 결국 말하자면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는 자꾸만 쌓여갑니다. 예. 쌓여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풀어야 할 그러한 그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 우선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이따가 제 2부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1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총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 중에 그래도 21세기 아시아가 그래도 대세다. 네. 후진국보다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더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보다 또 아시아가 더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총리님께서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또 역임하신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로신데요. 또 한국은행 총재 또 경제부총리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거쳐서 민주당과 또 한나라당의 또 총재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정계와 경제계를 드나든 그런 인물이신데 또 그런 분께서 이렇게 세계 경제와 또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좀 소프트한 질문들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잘 지내고 있고요. 하고 있는 것은 그저 책 보고 운동 많이 하고요. 네. 운동 많이 하고 또 강연 이런 것도 가끔은 하고요. 네. 운동은 주로 어떤 운동 하세요? 산책도 하고요. 산책도 하고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저는 이 헬스 클럽 이런 건 안 해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공원에 가서 우리 충분히 그런 거 하고 이래서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에는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말 혈색도 좋으시고 참 피부도 부럽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부용은 화장을 하고 이래요. 그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항상 좀 좋은 생각을 하거나 뭔가 좀 비결이 있으십니까?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주 솔직하게 살고 있어요. 담백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모실 때. 초대를 좀 수락하실까? 이렇게 제작진들하고 사실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또 계기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작가의 제안을 받고요. 네. 거의 즉석에서 좋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방송대학의 역할이 지금 이 디지털 세대에 자꾸 중요시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 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러한 대학에서 요청하는 일이라면은 큰 무리 없으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총리님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나이를 좀 죄송하지만 검색을 해봤는데 28년생이시니까 용띠시고 83시더라고요. 저도 용띠인데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의 띠가 되는 건지 사실 계산하다가 좀 계산이 많이 안 됐습니다. 네, 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80여 년의 이런 세월을
역변에 우리나라의 이 세월을 다 겪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게 참. 네. 네. 그 지난 세월을 보면 국가적으로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세월이었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도 참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네. 그 파란만장한 세월 중에 아, 참 이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다. 한번 회상해 본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그 6.25 사변 당시 그때 전 나중에 군대에 갔습니다만 그때 참 어려워 보였고 그럼 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할 때 그때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마 쉽게 극복했어요. 네. 그건 뭐 극복했고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극복이 쉽게 됐고 뭐 미국 사람들 덕택이죠.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서울대 오고 뭐 이래가 서울대 가서 20년 선생 교수를 했죠. 뭐 학생들 좋고 이래서 아주 인조이를 한 셈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에 가가지고, 부총리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하고 할 때, 이런 것은, 제일 어려운 것이 그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이 미디어를 포함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난 그게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예, 그때도 이제 안정을 하면서 천천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다 일리가 있어요. 성장 강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말씀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더구만. 예,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네. 말하자면 내 마음을 잘 이해를 잘 안 해주는 거. 그게 참 아주 가장 그때야 어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지요. 단 마음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당신 행기 좋았어.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유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초지일관되게 나가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참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나름의 극복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으셨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나간 명인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걸쳐서 고생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서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이율곡 같은 분요. 율곡 이. 예. 네. 그때 참 경제기획원 장관 할 적에 참 그런 일이 많이 다 했어요. 그럴 때에도 율곡 전설이래 보게 되면 아주 유감이 가고요. 유안을 받습니다. 유안을 받고 이건 나 같은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결국은 용기를 주고. 참 이율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온한 이러한 말하자면 조정 이 생활을 했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고생 많이 한 사람, 마음 고생을요. 예.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간 분들의 생각을 하는 거. 네. 이게 아주 그 극복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네,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잡으신 것이 지금의 조순 총리님을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리님께서 이렇게 말씀 중에 그 미국 학교에 다닐 때 좀 힘들었었다는 얘기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학교를 다니셨고 미국에서도 다니셨고 굉장히 여러 다른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어떤 영향을 끼친 것 같으세요? 저한테는 한국 교육,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죠, 뭐. 네. 가정 교육과 일본의 교육, 일본에 가서 일본 학교에 다닌 건 아니고 한국서 한국 학교에 다녔는데 일본 선생이 가르쳤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중학교, 요즘 식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대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 가서 미국
미국서 이제 뭐 대학원 다니고 미국에서 학부를 다 했으니까요. 네. 학부 대학원 다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남는데 사실 제일 뭐 솔직히 제일 지금까지 꾸준히 남아 있고 일상생활에도 이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 가정교육입니다. 예, 그게 첫째예요. 가정의 교육이 첫째고 일본 교육은 그거는 말하자면 일본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한 식민지 교육이었지요. 그렇지만 일본 선생들은 아주 공정히 얘기합니다. 일본 선생은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좌우간요. 네. 예,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랑해 줬습니다. 예, 그거는 뭐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태도, 진지한 태도,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는 거, 이런 걸 아주 많이 배웠고요. 미국에 가서는 그 활달한 그 모양, 예, 참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하는 이 말하자면 그 자주의식이라 할까요? 학생들, 미국 학생들, 보면 뭐 아는 건 별로 없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자신이 있어요. 어디까지나요. 그리고 뭐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가령 학교를 못 다니게 됐다. 그런 학생도 비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뭐 못해서 학교를 떠나네만은 뭐 나야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 식입니다. 이야, 참 그거 좋았어요. 네. 예,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가정교육을 비롯해서 일본 교육, 미국 교육, 그 참 많은 게 남아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정교육을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뭐 아버님에게로부터 받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저희 아버지 선친이 해 주신 건데 사실 그 어머니 교육이 아주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남아 있어요. 네. 예. 그 참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고 아주 정직한 아버지 교육인데 아버지가 뭐 교육을 하는 거죠. 사실 요즘은 전부 어머니가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는 딱 기둥이 섭니다. 어머니는 사랑해주는 대상이고요. 아버지는 규율을 가르쳐주는 대상이거든. 그 역할이 다릅니다. 네. 그냥 책 보고 뭐 단어 외우고 뭐 글 쓰고 하는 그게 교육이 아니고 어떤 인성을 가르쳐주느냐 이게 교육이거든요. 저희 그 선친한테는 무지무지하게 그 정직한 것을 요구하고 또 이 고루한 게 없어요. 한문을 잘 하시는 분인데 고루한기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진취적이고요. 예, 그리고 참 철저한 그 사랑, 부모의 철저한 사랑, 그야말로 뭐 아낌없는 사랑 말이죠. 예, 그게 남아 있죠. 네. 예, 뭐 부모가 뭐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것이랑 다 압니다. 그런 거요. 네. 예,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이들이 은연중에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우리나라 그 교육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격세지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건 좋은데 참 뭐 좋죠. 이제 부모들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하는데 결국 가서는 이 디시플린이 좀 부족하다. 이제 네. 규율이 좀 부족해요. 미국 그 학교 애들 기르는 거, 나 미국서 학부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나이가 먹어서 갔지만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애들한테 야, 이제 내 방에 가서 자. 이러면요. 두 말 없이 같이 합니다. 뭐 칭얼거리는 거 가자. 이러면요. 딱 아니야 뭐 천만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부모의 아주 그 권위라고 하는 게 딱 그 배에 있어요. 미국이라는 게 이렇게 허물허물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아하 이건 나를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많지만은 규율이 적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학교에 가도 그 여자 선생들이 저기 주로 많거든요. 뭐 그걸 난 여자를 누구보다도 더 존경하기 때문에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자도 좀 있고 그래야 됩니다. 맞아요. 예. 요즘에 교사분들이 예. 뭐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많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돈을 너무 중요시해요. 우리는요. 네. 그저 신문에도 그저 돈벌이 하는 얘기, 성공 이퀄 돈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좀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인성을 가르쳐 주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자존심, 또 그리고 그런 그 체력, 그런 그 인성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다 성공의 길이죠. 네, 그러게요. 이제 부모로서 많이 또 반성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뭐 경제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들 시키고 또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인성 교육, 뭐 규칙 있는 규율 있는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총리님께서는 30세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시잖아요. 사실 그 시기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았었을 당시인데 어떻게 가시게 되셨나요? 그때 이제 제가 육군사관학교, 새로 된 육군사관학교에 미국 수석고문관에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나이 30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학 졸업장도 없었고요. 그때요. 그리고 그때 사관학교 선생을 말하자면 교수를 했으면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것도 고문관이 네 가서 영어를 가르쳐라 이래서 가르쳤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전쟁도 이제 끝나고 이러면 난 뭐 어디 명함 낼 데가 없네 이래서 학교 고문관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때 처자가 다 있었습니다만 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갔죠. 영어를 가르치시는 위치에 계셨다면 영어를 잘하셨어요. 잘했죠, 뭐 잘했죠. 잘했겠죠. 그 시기에 영어 공부를 뭐 따로 하신 거세요? 완전히 자습입니다. 완전히 자습이죠, 뭐. 뭐 완전히 자습이죠. 예. 그냥 혼자 소설책, 역사책, 주로 소설책, 역사책.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자습을 해도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좋아요. 뭡니까. 발음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도요. 발음 기호대로 하게 되면요. 나중에 다 괜찮아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령 당신 영어 잘하네 이렇게 평할 때 내가 발음 좋은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어는 제대로 된 영어야 이 소리거든요. 제가 그런 좀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그 언제 한번 즉석 연설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한국 와가지고 제일 좋은 영어를 오늘 들었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건 무슨 말씀 나요. 떠듬떠듬 하는데. 그 떠듬떠듬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습을 하고, 자습을, 그러니까 이 영장문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써보고, 그렇게 하고, 밤에 잘 때는 내가 오늘 어떤 단어를 외웠느냐, 어떤 문장을 외웠느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걸 다시 이렇게 해보고 그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틀림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금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지구촌 그렇죠. 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닥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직면하는 그거는 저 2부에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세계가 다 연관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의 것이 세계한테 영향이 가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이죠. 내 자신은 확실해야 돼요. 예. 남하고 가령 이를테면 내가 20명의 가령 120명의 친구가 있다. 뭐 200명의 친구가 있다. 200명의 친구가 내가 아주 항상 서로 이야기하고 교류가 있는 친구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자신을 잃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이렇게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은 확실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저 조라고는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옳아. 뭔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남들한테 존경도 받고 뭐 남들이 나를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계와 연관이 돼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의 개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국격도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 국격이 바로 거기 국격. 예. 요즘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게 경제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들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국민들이 말씀이죠. 이따가도 국민들이 경제 이론도 잘 모르고 말하자면 뭐 설명을 할 줄도 몰라서 그렇지 감각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 감각적으로 볼 때 어쩐지 잘 안 되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불안감. 예.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정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하, 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하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네. 그래야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이를테면 미국에 지금 얼마 전에 있습니다만 70%가 내 자식에 대해는 지금만 못하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거 큰 문제입니다. 그거 그 부시 때부터는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지도자들은요. 무엇 때문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미국이라고 하는 본래 제가 이 갈쿠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낙관적이고 자신 있고 이런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게 큰 문제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국민이 가령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가령 내한테 또는 말하자면 오 박사한테 던질 적에는 말이야. 그렇게 될 때는 정치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네. 뭔가 그런 질문이 나오고 국민들이 그럴 불안해하는. 그럴 땐 그 사람들은 경제 이론을 모르고 말하자면 뭐 어떤 설명할 능력은 없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또 이제 2부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1부에서 있었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예. 네, 조순 전 부총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보통 언론 매체에서 듣기 힘들었던 우리 총리님의 여러 가지 진솔한 이야기를 해서 참 기분 좋았던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해하는 것 좀 떨쳐버리고 좀 더 낙관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모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외국에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책을 많이 사가지고 와요. 읽지도 않으면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책꽂이들이 꽂아 놓는다면 제가 저 아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이 마치 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생각나면 하나씩 보고 들고 와서 이제 보고 뭐 이제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책 읽는다고 하는 게 그 친구 사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거든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사귀기만 못하단 말이에요. 책도 마찬가지로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요. 좋은 책을 읽어야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꼭 흥미있는 이런 재미있는 책만 취득하지 말고 그 옛날 고전 이런 거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생을 두고 많이 인용도 하고 써먹기도 하고 또 내 자신한테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논어입니다. 논어, 맹자, 그리고 사기, 전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학자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그때 사회상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아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꼭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일생의 전기, 잘 쓰여진 전기, 이런 건 참 재미있습니다.